보통은 이제 슬슬 끝물이었다, 위험 신호 아니냐. 사실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한번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방법이라도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또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고집하지 않아도 방법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돌이 반도체 특강 심화편 고정 댓글 꼭 함께 확인해주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호돌이, 필명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황재 작가님은 특히 이 반도체 쪽으로도 책을 두 권, 반도체 책만 몇 권 쓰셨었죠? 책 2권 책 2권 쓰셨었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우황재 작가님과 특히 이제 반도체 특강을 네.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불기둥이 삼성전자, 구만전자, 하이닉스가 40만 원. 네.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300조를 넘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삼성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주장도 좀. 시총 측면에서. 네. 뭐 한 200 몇십 조밖에 안 남았네. 요즘에 주변에서 느끼시기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관심, 열기 좀 어때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주식 말씀을 하시고, 저희 가족 모임에서도 반도체 주식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또 맞습니다. 또 투자 모임이라든지 뭐 스터디 모임 나가도 이 반도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실제 관심도가 좀 달라진 걸로 느껴지세요? 달라지기도 했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주식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연락도 요즘에 몇 차례 받았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전업사무실에 계신 분들께서 항상 지금까지 지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모두가 반도체를 외치면 보통은 이제 슬슬 끝물이었다, 위험 신호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다 반도체 이야기하고 우리 스터디 모임 다 반도체가 주력 종목이다, 이거 위험 신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그러한 연락도 이따금 받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한번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주의할 부분은 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주식 막 몰려 드시기 때문에 항상 지난 메모리 사이클에서도 막판 몇 개월 동안 큼직한 월봉으로 큰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 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위험 신호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주식을 사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뭔가 좀 과잉 확신이 심해질 때, 모두가 다 같은 주장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이 더 주의할 포인트라고 생각하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방금 날짜를 찾아봤는데, 호돌이 작가님하고 반도체 기초편, 기본편이었나요? 기본편을 했던 게 5월 10일이었습니다. 5월이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5개월. 그러니까 그때는요, 사람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들으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불과 5달 지났는데 그 사이에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지난번 아마 기본편 강의 때에도 강의 중에 녹화 내용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항상 반도체 강의를 원래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하락 사이클이 왔을, 반도체 싸게 살 수 주가가 있을 때. 맞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들이밀면서 반도체 주식을 그때부터 사모으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아쉽게도 항상 반도체 강의 수요는 주가가 2배쯤 오르면 그때 3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개인적으로 좀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강의 뭐 오픈 요청 언제 하냐. 그래서 와이스트릿에서 지난번 했는데 추가 신청 가능하냐, 이런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또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수분들은 예전에 선진장님도 그렇고 정말로 사이클 안 좋을 때, 최악일 때 막 엄청 사 모으다가 최고일 때는 이제 뭐 그 후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거꾸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또 이 현상이죠.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의 뭐 역대급 주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 고민이 드는 건 지금도 괜찮을 거냐, 늦은 거 아니냐,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다 날아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포모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지금도 괜찮습니까? 근데 또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포모를 느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 나는 없는데, 그리고 또 뭐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민이죠.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요거 꼭 한번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크게 수익이 났다로 글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 뭐 기본편, 심화편 뭐 올해 강의 때도 아마 언급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요. 오늘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제 보유 수익률이 대략 한 260% 정도 수익이 났고요.
물론 뭐 더 높은 뭐 엔비디아 막 800% 이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한 9개월 정도 보유하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테스라는 기업 제 사이클 계좌에서 모아가는 종목인데 오늘 한 수익률이 130% 정도 그리고 뭐 하나 머티리얼스 같은 기업이요. 역시나 뭐 수익률 한 7, 80% 이제 100%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딱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배 아파하나? 왜 이제 말하냐고? 왜 이제 말하냐?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보통은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종목 어떻게 샀냐? 어떻게 발굴했냐? 어떻게 찾았냐? 나도 따라하고 싶다.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얼추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 정도께서는 나는 지금 반도체 주식 없는데 수익률 자랑하냐? 장난하냐? 실제로 제 블로그에 달리는 댓글들입니다. 이 반응들이 이제 가장 주요한 반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나마 저도 주주인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 모든 반응이 모두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바로 수익률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60%, 200%, 100% 수익률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요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요 매수를 시작했을 때 작년에 아마 심화강의 전후 시기부터 계속해서 기억나요.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요. 아마 한 매수를 6개월 조금 넘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분할 매수하는 기간 동안 차트 요 파란색 구간, 노란색 구간이 제가 분할 매수를 했던 구간입니다. 분할 매수를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요때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매수한 가격대 대비 마이너스 한 50% 가까이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역시나 반등을 시작하지만 저는 언젠가 올 다음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슬슬 사이클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 반등을 하지만 역시나 못해도 2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평균 수익률이 매수 단가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구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분할 매수를 하는 그 과정 내내 또 이후에 보유하는 구간 중에서 대략 6개월이 마이너스, 계속해서 계좌가 마이너스였고 가장 심할 때는 이 평단가를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라서 포모를 느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분할 매수를 하면서 기다렸던 구간이 있으신지 저처럼 이 마이너스를 감내하면서 즉 쉽게 얘기하면 얻어 터지면서 매수하는 그러한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응도 있습니다. 아니 야 반도체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락 구간에서 뭐 할라 매수해? 야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되지. 주식은 무릎에서 못 사고 허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발목에서는 사야지. 그 정도는 돼야 찐 전문가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식으로 매수하지 않고는 절대로 1루타, 2루타가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얻어 걸릴 때도 있죠. 운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풀스윙 했는데 홈런 나오는 거. 맞습니다. 3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률이란 녀석을 고려했을 때 지난 수많은 투자 사례를 쭉 정량 분석했을 때에도 정말 운의 영역에 가까워. 살다 보면 그 운이 한두 번은 터집니다만 매번 투자를 그 운을 기대하면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기업들을 제가 다 이러한 방향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요 하나 ENF 테크놀로지도 6개월 이상 매수, 테스도 요 주황색 요 화살표가 제가 매수했던 맞습니다. 이후에 하락을 계속해서 감수를 했었죠. 하나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케이스인데 하필 요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제가 요 매수 시작하는 시점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거 매수 시작했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죠. 왜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사례였냐?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다른 분들께서 많은 분들 따라 사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분할 매수로 몇 개월 동안 하락을 감내하면서 얻어 터지면서 사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오드리가 샀어? 나 내일 몰빵 매수, 풀 매수 들어가자. 사셨던 분들도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오드리님 글 보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많이 하락했다. 떨어져서 맞습니다. 하락했다. 이런 질문도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좋아서 한 3개월 정도 만에 상승이 왔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최저점 매수를 할 수 있어. 상승이 시작되면 그때 매수할 거야. 라고 접근하시면 죄송하지만 요 불기둥 하루에 25%가 올랐거든요. 그 이후에 사게 되죠. 맞습니다. 요거 보고 나서 살 가능성이 99.9%입니다. 초기에 나는 얻어 터지면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겠다. 솔직히 ENF 테크놀로지 사례는 약간 운이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저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추가로 더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이미 요 매수 시작할 때 요 정도 금액이면 더 크게 안 빠질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얻어 터지면서 매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1루타, 2루타라는 수익률이 쉽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포모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감내할 자신이 있었냐, 아니면 감내를 하셨냐. 그 시도가 없었으니까 포모를 느끼시는 거다라고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이렇게 질타만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죠. 물론 그 이야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어요. 반도체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했을 때 주가가 낮을 때 이때 가장 많은 기회가 나옵니다. 물론 수익률 측면에서도 1루타, 2루타를 노리기 가장 쉬운 때이지만 이때 우리가 기업을 선별할 때 어떤 반도체 종목을 살지,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업이 대략 200개 정도가 상장해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정말 다양한 기준으로 반도체 종목을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그 다양한 기준을 고루고루 드밀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드밀 수도 있고 실적을 드밀 수도 있고 기술 변화나 전방 섹터, 고객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종목을 달리 선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방법이라도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마 질문지 주신 내용 살펴보니까 뒤에서 소부장에 대한 질문도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고집하지 않아도 방법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반도체 투자도 그렇고 시간을 주고 가격을 살 것인가, 가격을 주고 시간을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지에 놓이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가격은 눈에 보이죠. 내가 정할 수도 없고 남이 제시하는 가격을 내가 사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간은 내가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멋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상승이 본격화돼서 나타난 다음에 나는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시간을 아끼는 대신에 가격을 더 비싼 값에 사시는 거고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언급하거나 또 호돌이님의 그 심화편 강의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은 추천주는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산업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 주식들의 이 수익률은 인내에 따른 수익률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업사이드를 자꾸 고민하는 게. 그러게요. 근데 그 인내도 6만전자, 7만전자, 8만전자 오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팔았다는 거잖아요. 물렸던 사람들 본전 오니까 팔고 본전 오니까 팔고. 근데 7만전자, 8만전자 그러다가 9만전자 훅 가버리고 심지어 삼성전자마저도 그렇게 빠르게 오르는데 소부장은 뭐 더 하겠죠. 소부장도 만만치 않죠. 근데 정말 급등. 그래서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바닥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10월 25일이죠. 우리가 심화편 토요일입니다. 10월 25일 호돌이 반도체 심화편 특강 그날 오프라인 펼쳐지고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작년에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신가요? 어디 좀 달라져요, 많이? 내용은 심화편은 원래는 한 30% 정도 내용이 바뀔 걸 가정하고 만들긴 하는데요. 이제 기본편은 정말 반도체 산업을 공부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부터 사이클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심화편은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서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언급한다든지 내용이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편이랑은 좀 약간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심화편을 지난번에 들으셨다면 사실 지난번 강의 내용을 복습하시고 또 최근에 이 기업들을 스스로 업데이트 하시면서 이 분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시다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재수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큰 포모를 느끼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상승 사이클 왔으니까 반도체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느끼신다면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좀 섹터 그 내부 내용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특히 그 추석 연휴, 긴 연휴 동안에 DDR4, DDR5 요즘에 이제 HBM이 하도 핫하다 보니까 그냥 D램을 레거시 램이라고 하잖아요. 레거시 D램,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엄청 올랐던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죠. 왜 그렇게 오른 거예요? 크게 이유를 한 두세 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HBM 중심으로 이 공급이 몰렸던 영향이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2017년에도 이 메모리 반도체 엄청난 빅사이클이 왔었고 슈퍼 사이클이 왔었고 그때부터 반도체 하면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 붙었었는데요. 2017년 슈퍼 사이클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초기에는 반도체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다가 2016년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스스로 내년에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점 수요가 살아나면서 다시 가격의 반등이 시작되더니 이제는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업체들이 즉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우리 클라우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서버용 D램
공급 부족이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그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상승 사이클이 매우 크게 발생했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데이터 센터 쪽에 HBM 공급, 뭐 D램 공급이 먼저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이제는 레거시가, 즉 스마트폰 쪽 그리고 PC 쪽 이쪽이 굉장히 공급이 타이트해지네. 그게 굉장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슈퍼사이클 때와 비교해 보면 좀 약간 반대되는 모양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 중 한 가지는 바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의 엄청난 이 선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오 클라우드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이 코인 채굴이 엄청나게 유행이었죠. 네. 그래서 코인 채굴이 뭐 우리 집에 엄청나게 많은 GPU 사다 놓고 집에서도 채굴할 수 있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정말 거대한 빌딩을 짓고 그렇죠. GPU를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준으로 가득 채워 넣어서 여기서 이제 코인 채굴을 전문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들 기업의 규모가 막 조 단위까지 갈 정도로 큰 규모였는데 최근에 이들 업체들이 이제는 코인 채굴에서 버는 돈보다 야, 이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일반 데이터 센터로 바꿔서 렌트해 주자. AI 관련 이 데이터 센터로 바꿔서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또는 AI 서비스 기업들한테 렌트해주자.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네오 클라우드에 대한 이 변화는 대략 한 1년, 2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나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야 이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분석 글들이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막 나오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 약진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엄청난 독점력을 자랑해 왔지 않습니까? GPU 중에서. 맞습니다. 우리 GPU 아니면 데이터 센터 못 만들어.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학습 과정, 즉 이 인공지능은 학습 과정이 있고 이후에는 추론 과정이 시작됩니다. 학습은 말 그대로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가면서 이 인공지능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파라미터라는 변수를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면서 가장 최적의 답변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고요. 네. 추론 과정은 더 이상 파라미터를 바꾸지 않고 기존에 완성된 파라미터로 답변만 계속해서 찍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추론 과정은 학습 과정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사용되는 반도체 종류도 다르고 서비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엔비디아의 GPU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 GPU 독점력에 대항해서 그동안 클라우드 업체들이 아마존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업체들이 야, 우리 자체 칩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 언제까지 엔비디아에 종속될 수가 없어. 자체 칩이 돼 엔비디아와 호환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해보자 라고 열심히 외쳤습니다만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수준의 칩을 직접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하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호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생기냐? 학습에서는 무조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추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추론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품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칩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추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성과가 이제 작년부터 나올 조짐을 보이더니 올해 본격화되면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에이직 칩이라고도 부르죠. 춤형 칩으로.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슬슬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야 그래?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겠다.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 아마존한테만 구글 같은 기업들한테만 계속해서 이 GPU 팔겠다고 매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야 우리 GPU 무조건 네오 클라우드한테 먼저 공급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니네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우리는 얘네들한테 먼저 대량 공급한다.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GPU를 먼저 몰아주는, 심지어 엔비디아가 그들 기업에 지분까지 투자하고 GPU를 먼저 몰아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공실이 발생하면 가동률이 안 차면 이를 모두 엔비디아가 보전하겠다는 그러한 각서까지 써가면서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을 밀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투자도 하는 겸 수요도 만들어주고. 수요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이 가격 독점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공급을 계속 타이트하게 조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클라우드 기업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서로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줄다리기에서 한 수 끌어오는 그러한 전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을 중심으로 또 굉장히 대규모 증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는가?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은 그동안 코인 채굴만 하던 기업들이지 데이터 센터 사업을 제대로 해봤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 사업할 때 아마 대표님도 아마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갑자기 뭐 새로 처음 뭐 헬스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우리 헬스장 등록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내 몸무게부터 재보고. 예. 예. 네. 뭐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예. 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제일 먼저 일단 1년권 등록하죠. 그리고 제가 너무 제이여가지고. 그리고 단백질 왕창 삽니다. 집에 종류별로 박스채로 그죠.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운동할 거면 단백질 한 달이면 먹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쌓여있죠. 쌓이게 되고 그렇죠. 결국에 버리는 헬스장도 안 가고. 맞습니다. 바로 지금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격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가동률이 실제로 얼마나 찰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증설 대규모로 하자. 마침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물량 몰아주는데 그거 최대한 주달해 오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도 또 한 차례 메모리 반도체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오클라우드 업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 수요가 또 왕창 늘어나서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드디스크 부족과 또 SSD의 부족, 즉 낸드 플래시의 부족까지 계속해서 연이어졌던 겁니다. 최근에 전화를 이제 몇 차례 받았어요. 최근에 추론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도 튀고 그리고 또 이 반도체 부족도 계속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추론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요 추론 시장의 확장은 이미 작년 말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있었죠. 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추론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추론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챗GPT가 우리랑 대화하는 LLM 서비스도 대표적인 추론 서비스 중 한 가지고요. 요즘에 또 한 가지 이슈는 바로 이 구글이 뭐 이미지 만들어주고 동영상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챗GPT 같은 또는 뭐 제미나이 같은 LLM 서비스는 추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텍스트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 글자 텍스트잖아요. 네. 텍스트는 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차지 안 하죠.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예.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시는 기업 분석 리포트, 산업 분석 리포트가 대략 한 70만 건 좀 넘어갈 겁니다. 70만. 예, 기업 분석 리포트만 하면 60만 건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를 컴퓨터에 전부 다 다운받아서 텍스트를 전부 추출하면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어마무시한 이 파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예, 20년 예.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증권사 리포트 어마무시한 파일이지 않습니까? 20년치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와. 요거 텍스트 다 뽑아도 100기가가 안 돼요. 텍스트니까. 예. 요즘에 나오는 고사양 게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기네. 그 네. 미니 시리즈 한 시리즈 그 정도 용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로는 추론 시장이 급격하게 커져도 사실 SSD 수요를 급격하게 촉발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촉발시키는 요인에 가깝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SSD의 수요가 늘어난다던데요. 추론 시장 때문에 그거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미나이가 영상 만들어주고 이미지 만들어주면 영상을 만들어주면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 수천 장의 효과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용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아직은 이 이미지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기능이 조금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아직 본격적인 제한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추론 시장에 의한 즉 영상 그리고 이미지에 의한 추론 시장 여기서 이제 SSD의 수요 증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다. 와, 아직 그런데도 시작도 안 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또 하드디스크의 공급 부족과 SSD의 공급 부족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러한 HBM 쏠림 현상에 더해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엄청난 이 매집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방금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계속 확대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세 가지 정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추론의 영역으로 가면서 기존에 텍스트로 물어보던 것 음성으로 물어보고 이미지 만들어줘. 사실은 네. 그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 그거 할 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샘 알트만도 그만 좀 하라고 막 네. 뭐 자기네 데이터 센터 녹아내린다 막 이렇게 해야 네. 되고. 근데 이제는 그 이미지를 넘어서 영상을 만들어내고.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상 서비스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네, 아직 시작 제대로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SSD에 대한 수요도 이제 시작도 안 했다. 네, 오, 맞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